저는 대학에서 경제학을 전공하고 첫 사회생활은 이랜드에 90년 초반에 들어가서 패션 쪽에 일을 했죠. 그리고 아버님이 건설회사를 중견기업을 하고 계셨는데 가업을 승계받으러 가셔서 대구에서 아버님 건설회사에서 기획실장으로서 재무, 행정, 법률 이런 쪽에 일을 맡아서 한 7년간 경영 수업을 받고, 그리고 아버님 돌아가시고는 제가 이제 생각하기에 그 건설업이 저한테 좀 안 맞았어요. 2002년에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이 어려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주해 있는 공사들이 모두 이제 적자가 나고, 그러면서 사실은 2003년, 2004년에 부도는 안 났는데 회사가 다 망했죠. 우리나라는 상속세를 정직하게 내면은 그 회사를 살릴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좀 정직하게 상속하고 싶어서 정말 깨끗하게 상속을 받았더니 대부분 제 주식을 팔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의 다 팔고 이제 조그만하게 남았는 회사 한 개 정도만 가지고 운영하다가 결국 망했죠. 망하고 난 다음에 이제 정말 먹고 살 방법이 없으니까 아내하고 이제 아버지 밑에 있을 때 좀 럭셔리하게 살 때 취미로 했던 커피를 진짜 한번 해보고 싶다. 저는 2000년에 취미로 그때 노로 300만 원 주고 에스프레소 추출법을 배웠어요. 그리고 이제 그 자리에서 에스프레소 머신 가지아 클래식 투그룹 머신을 사서 집에 가져가서 집에서 취미로 에스프레소를 내려 먹었던 사람이거든요. 뭐 그래서 망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다 망하고 나니까 진짜 커피를 해보고 싶더라고요. 그때 너무 취미에 빠지셔가지고 본업을 본업을 놓쳤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뭐 대구에 뭐 이야기하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그런 커피 회사에 들어가서 한 2년간 관리자로서 일을 했죠. 그럼 핸즈커피 창업 시기가 몇 년도? 2006년입니다. 2006년. 예. 그러면 지금 벌써 한 16년 정도가 된 건가요? 예, 16년 차죠. 그때 이제 비슷한 시기에 시작했는 브랜드 중에서는 거의 저희만 남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 게 이제 뭐 누구 실력이라기보다는 상당 부분 운이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운이 좋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때 당시에 이제 이디야 같은 경우는 한 200호점 정도까지 진행된 거로 제가 기억해요. 이디야나 대구의 다빈치나 이런 회사하고는 나하고는 좀 시장 포지셔닝이 달라야 된다 이런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시장 포지셔닝을 완전히 다르게 하고 고급형으로 하다 보니까 저가형 브랜드들이 계속 생겨날 때 우리는 좀 다른 길을 갖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오늘의 살아남는 비결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 같은 스타일로 이제 고급 브랜드를 지향하면은 1년에 30개, 40개를 전개할 수가 없어요. 가맹점주가 이제 계약이 되면은 그분들을 교육을 해서 충분히 실력을 갖춰야지 핸드드립도 하고 퍼펙트 에스프레소도 낼 줄 알고 라떼아트도 할 줄 알고 이렇게 만들려면은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리고 뭐 수십 명씩 가르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해보니까 가장 많이 전개했는 해가 15개 정도? 그리고 뭐 적게 했을 때는 2개, 3개만 오픈했을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 156호점까지 지금 전개가 된 게 사실은 매년 한 10개, 15개 전후의 매장을 오픈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죠. 핸즈커피를 2006년 10월 27일에 오픈했는데 한 보름간은 손님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너무 불안하더라고요. 제 전 재산 다 털어서 이제 오픈했는데 가게에 사람들이 안 오니까 어느 날 제가 이달라라는 핀란드산 잔을 샀어요. 그 핀란드산 이달라 잔이 나름 유명한 거거든요. 근데 대구 사람들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머그잔 같이 생겼으니까. 근데 가게 바로 뒤에 편집샵이 하나 생겼는데, 매정이라는 편집샵이 있는데 그 가게에서 $2를 파는 거예요. 그 $2 잔이 에스프레소 잔 하나만 99,000원, 라떼 잔이 15만 원씩 이렇게 하거든요. 그때 당시에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비싼 거였죠. 로얄 알버트 이런 거 해봤자 25,000원밖에 안 할 때였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걸 알아보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동네 주민들이, 주부들이 우리 가게에 막 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커피 교육도 무료로 해줬어요. 커피 한 잔 값만 내면은, 오전에 오면은 커피 클래스를 진행했는데, 한 9명씩 모아서 커피 클래스 했는데, 7기까지 진행하면서 이제 손님들이 엄청난 많이 몰리기 시작한 거죠. 그때는 커피를 가르쳐주는 선생님이 잘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한국이든 중국이든 커피 교육으로 상당 부분 브랜딩을 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교육생들이 맛있고 브랜드 이미지도 괜찮고 하니까 가게를 내달라고 해서, 그래서 이제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거죠. 저는 이제 가게를 하면서 손님이 가득 차 있는 가게를 저녁 한 8시 반 이렇게 되면 손님들한테 커피를 다 제공하고 난 다음에 가게 앞에 광장에 나가서 커피 한 잔 들고 앉아서 북적이는 손님들을 보면서, 가게를 보면서 내가 이 평생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매일 새벽 2시에 들어가고 아이들은 5살, 6살밖에 안 됐는데 집에서 그냥 방치되어 있고 아내하고 저하고 둘이서 일을 하는데, 아이들을 생각하고 우리 직원들을 생각해 보니까 가게에서
기업으로 가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했죠. 제가 굉장히 아끼는 직원들이 한 6명 정도 있었는데 이 친구들의 생애 주기에 맞는 급여를 주려면은 이 가게만 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때 이제 뭐 학력이 좋은 친구들이 들어왔던 것이 아니라 대학교 재학 중에 이제 아르바이트하고 이러니까 대기업으로 입사하거나 이럴 수 있는 친구들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아주 또렷하고 열정 있는 친구들이었기 때문에 이 친구들하고 평생 해볼 수 있는 비즈니스를 하려면은 브랜드로 만들어서 프랜차이즈로 가서 대량 소비 시장으로 가야 됐다. 대부분의 이제 커피 전문가들은 커피 전문성 조금 더 나가면은 뭐 음악과 미술 그다음에 서비스 뭐 이런 데 관심이 있죠. 그다음에 IT 이런 쪽에 관심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가장 먼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회계예요. 회계, 장부를 쓰고 데이터를 분석하고 경영 데이터를 이해해서 그걸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그 회계와 관련된 것은 보수급여와 관련이 있죠. 보상과도 깊은 관련이 있으니까 그걸 합법적으로 세팅하고 직원들에게 급여 기준을 정확하게 만들어서 지급하는 거죠. 비즈니스의 가장 큰 목적이 수익을 내는 건데 그건 회계의 원리를 모르고 비즈니스의 수익을 낸다 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나도 모르게 이제 불법을 저지르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그 다음에 이제 직원들에게 자부심을 가지게 하고 명료하게 자신의 업무가 뭔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는 명료화라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것은 문서화, 가시화, 매뉴얼화, 지식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커피와 동일하게 중요한 가치가 있는 것이고 비즈니스에서 성공의 중요한 척도라는 것을 꼭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을 무시하고 나는 커피 좋으니까 뭐 커피 좋아서 커피 시작했는데 이리 골치 아프게 회계를 공부해야 돼?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결국은 커피를 계속 좋아하지 못하게 되는 날이 올 가능성이 많아요. 제로 투 원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제로 투 원이 뭐냐면은 우리가 아무것도 없던 상태에서 하나의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 그게 제로 투 원입니다. 가게 한 개를 하거나 상품 하나를 개발하는 것은 제로 투 원이 되겠죠. 근데 이 원을 다시 N으로 만드는 것은 대량 소비 시장으로 가는 기법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 대기업들은 제로 투 원에서 머물지 않고 원 투 N으로 가는 기술을 가진 회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게 한 개를 성공했잖아요. 근데 가게 한 개를 성공했다고 해서 가게를 10개 다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 가게가 성공했는 원인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2개, 3개, 4개, 5개, 10개를 하면서 그 원인, 성공 비결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돼요. 그래야지 10개를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로 투 원을 하는 것은 가게를 하는 것이고 원에서 N으로 가는 것은 기업을 하는 거예요. 물론 이것도 기업이죠. 작은 기업이죠. 근데 작은 기업은 생애 주기에 맞는 급여를 주기 어려워요. 그래서 가업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데 기업이 되면은 대학을 졸업한 사람부터 50대, 60대 임원들까지 전 세대를 아우르는 기업의 프레임이 만들어져야 돼요. 그러려면은 어느 정도 규모도 커져야 되고 시스템도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제로 투 원이 아니라 원 투 N으로 가는 것을 우리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원 투 N은 우리가 오랫동안 준비하고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지만이 가능한 거예요. 다행히 저는 이제 5, 6년 동안 아버님 밑에서 경영 수업 받을 때 아버님이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경험이 되어서 처음 시작할 때부터 회계장부는 제가 직접 다 적었어요. 직접 다 적고 다음에 이제 재무 담당자가 들어올 때까지는 모든 장부를 제가 직접 하고 세금 신고도 제가 다 할 정도로 이제 집중했었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시간 날 때마다 매뉴얼 만드는 거에 집중했죠. 예를 들면 아침에 오픈하잖아요. 그러면 오픈할 때 들어가서 불을 어디까지 켜고 에스프레소 머신을 켠 다음에 그릇들을 세팅하고 커피 테스트를 하고 이런 것들 그걸 다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픈 매뉴얼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신입사원에게 야, 그 오픈 매뉴얼 보고 숙제한 다음에 너 내일 아침에 오픈 좀 해줘. 이러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 친구하고 같이 나가서 며칠 동안 같이 일해야 되잖아요. 그 사실은 그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매뉴얼을 만들면은 전수 가능한 정보가 구축되는 거예요. 전수 가능한 정보가 만들어지면은 원에서 N으로 갈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은 몸이 너무 고생하니까 사람들은 한계에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창업 초기에는 모두가 멀티로 일하죠. 또 뭐 한번 경험한 것들이 바로바로 그 다음 스텝에 적용되고 발전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회사가 커지고 매출도 규모도 커지고 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브랜드가 되면은 그때부터 비즈니스가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하지가 않아요. 여러 가지 세무와 행정과 건설업법과 위생과 환경 문제까지 다 생각해야 되잖아요. 공정거래도 생각해야 되고 여러 가지 소비자 보호법도 생각해야 되고 개인정보법도 생각해야 되고 정말 생각해야 될 것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복잡해지는 순간 직원들은 우리 회사는 체계가 없다. 우리 회사는 복잡하다. 뭔가 이런 이야기예요. 우리 대표는 준비가 안 돼 있다든지 생각이 없다든지 이런 이야기들로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상태를 엉킨과 지친 상태라 그래요. 이 문제는 매뉴얼, 시스템밖에 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몰 비즈니스를 할 때는 네. 매뉴얼이 필요 없죠. 근데 기업으로 가고 원투N으로 가려면은 꼭 시스템이 필요해요. 중소기업만 해보고 스몰 비즈니스만 해본 사람들은 대기업의 매뉴얼을 시스템을 우습게 보고 자꾸 경직됐다 이렇게 네. 이야기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나 평생 이 가게 한 개만 하면 돼. 그리고 우리 가족끼리 할 거야. 그럼 매뉴얼 필요 없어요. 그런 분들은 이제 제 이야기가 귀에 들어올 이유가 없죠. 자기들끼리 몸으로 체득한. 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매뉴얼을 만드는 이유는 사람에게 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종이에 담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궁극의 목적은 사람에게 담는 거예요. 네. 사람에게 노하우를 전수하는 거예요. 성공의 비결을 그 사람에게 담아주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럴 필요가 없고 나는 폐쇄적인 비즈니스 하고 싶다? 그럼 매뉴얼이 필요 없는 거죠.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가게 한 개만 할 사람하고는 관계없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내가 만나본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은 가게 한 개만 하려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더라고요. 대부분 다 멀티로 가고 싶어 하죠. 아니면 더 키워서 직원이 50명, 100명, 200명이 되기를 원하죠. If everything I dreamt of it was true, I take your blessing